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한 꼬집 정도의 작은 양이지만 빵의 맛을 좌우할 정도로 정말 큰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아주 작은 발상의 전환으로 제빵 시장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식빵 하나만을 바라보는 지고지순한 창업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잼 대신 오징어 먹물을 품었다? 이름도 모양도 각양각색. 떠먹고 찢어먹고 골라 먹는다는 수상한 식빵. 그 뒤에 오로지 식빵 하나로 제빵업계에 승부수를 던진 식빵의 달인이 있습니다. 1g의 무게, 1도씨의 온도차로 식빵의 품격을 추구하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기까지. 무려 5년 동안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는데요. 빵을 만드는 과정에 충실하되 자기만의 개성을 찾아 나선 네모난 식빵의 유쾌한 반란 스토리. 식빵계의 카멜레온, 황정석 대표의 꿈을 들여다봅니다. 식빵으로 만드는 맛있는 상상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엔조이굿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황정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회사는요, 18가지의 신기하고 다양한 수제 식빵을 전문으로 하는 베이커리 카페 이츠굿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그런 우유 식빵이라든지 옥수수 식빵 같은 그런 일반적인 식빵들도 있고요. 그거보다는 좀 더 여지껏 어떤 식빵의 형태로 만나기 어려웠던, 그렇지만 전혀 낯설지만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고 재밌기까지 한 그런 식빵들을 주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제가 빵을 일로서 처음 접한 거는 한 23살 때 정도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제빵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일로서 빵을 접하게 됐고요. 그렇게 처음에 제가 제빵 학원을 다닐 때는 뭐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기술 하나 있으면 나중에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었던 건데, 그렇게 학원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창업을 하기 전까지 거의 한 20년을 넘는 시간 동안 빵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창업을 하고 그간의 과정들을 조금 돌이켜 보아보면 이 빵을 만드는 과정하고 창업의 과정하고도 상당히 조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빵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 빵을 만드는 과정과 일반적인 창업의 과정과 연결시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빵을 만들 때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과정, 반죽입니다. 자, 이 반죽은요, 다양한 성질과 맛을 가진 그런 수백 가지 이상의 다양한 재료들을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반죽법 자체도 어떤 반죽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식감과 맛을 가진 다양한 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창업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창업도 처음에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아이템 중에서 나한테 맞는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기본적으로 창업에 관한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자, 이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과연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문제가 먼저 남죠. 아마 누구나 많이 고민을 하고 누구나 많이 심각한 고민을 했었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있겠지만 우선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중요한 거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아이템 자체는 생활 밀착형 아이템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생활 밀착형 아이템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시대적이나 사회적인 흐름과 비교적 잘 맞아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생활 밀착형 아이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쓰고 먹고 마시고
이런 기본적인 소비재하고 먹거리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요. 이거는 굉장히 탄탄한 수요층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쓰고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소비재와 먹거리들이다 보니까 전 국민이 우리의 고객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탄탄한 수요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영업을 오랫동안 안정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식빵을 선택했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실 만한 거 아까 말씀드린 시대적인 흐름이나 사회적인 흐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 갈수록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어떤 좀 작은 물건이라든지 혹은 심플하고 간단한 그리고 전문적인 이런 상점들이나 매장들이 훨씬 더 앞으로 큰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제과점의 예를 들어드리면은 일반적으로 베이커리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가지수가 보통은 적으면은 100여 가지, 많으면은 200여 가지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 많은 가지수 중에서 내 매출과 내 실질적인 영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의 가지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제품들 위주로 제품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전문성을 부여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18가지의 식빵의 가지수를 유지하는 것도 그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것을 크기 자체도 뭐 큐브 사이즈 조금 작은 크기이긴 한데 그 크기로 유지하는 것도 그런 상품들 큐브 사이즈 위주의 상품들을 개발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대적인 흐름이나 혹은 생활 밀착형 아이템에 대한 관점에서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어떤 실패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과정은 바로 발효의 과정입니다. 이거는 숙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발효라는 거는 일반적인 발효제를 사용을 해서 빵을 일정하게 키우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때 빵을 조금 적게 키우거나 혹은 과하게 키우면 빵이 조금 단단해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기포가 많이 생겨서 푸석푸석한 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빵의 식감이라든지 맛에 매우 중요하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발효의 과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발효는요, 높은 온도에서 발효를 하면 빵이 조금 빨리 크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발효를 하면 빵이 조금 더디 큽니다. 근데 일반적인 영업장 환경이라든지 뭐 주방 환경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베이커리들이 약간 조금 높은 온도에서 발효를 하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어떤 기본적인 영업의 회전이 돼야 하니까. 근데 원칙적으로는 빵은 가능하면 낮은 온도로 천천히 발효시키는 것이 빵 결도 좋고 그리고 어떤 쫀득쫀득함이라든지 식감이라든지 그런 모든 면에서 좋은 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식빵 전문점 브랜드를 런칭하기 전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2가지 매장을 연 적이 한번 있었어요. 하나는 치킨하고 케이크하고 접목을 한 매장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컵케이크하고 커피하고 접목을 한 매장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둘 다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실패를 하고 나니 그 과정을 되돌아보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게 됐는데요. 연구 부족과 어떤 저의 오만함 내지는 건방짐 뭐 이런 데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빵 쪽은 어쨌든 간에 저도 나름대로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는데 치킨이라든지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번의 실패 끝에 한동안 좀 자금도 여력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하던 저희 케이크 같은 거 납품하는 일들에 주로 좀 더 매진을 하다가요. 일본을 자주 왕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일본의 그런 빵 한 분야에 이런 식으로 전문점의 형태로 특히나 식빵 분야가 전문점인 형태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공부를 깊이 하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조금 알아보기도 많이 알아보고요. 그리고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는 데 있으면 얻고 해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가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식빵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뭐 기본적인 빵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뭐 여지껏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말로 무수히 많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거의 한 5년 동안을
뭐 밀가루로 치면은 700~800kg 이상을 연습을 하는데 썼던 것 같고요. 매일매일 뭐 발효실 온도도 바꿔보고 오븐 온도 그리고 반죽 온도 전부 바꿔보고 계절별로도 상황을 조금 달리해서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연구를 해서 지금의 레시피가 완성이 되기는 했는데 여기서도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 나름대로는 또 자만심이 좀 드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충분히 레시피도 완성이 됐고 뭐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테나샵 한번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뭐 집사람하고 우리 다른 직원들이 뭐 지난 2번의 실패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한 번쯤 더 되돌아보자.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레시피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과정을 거쳐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또 어쨌든 그 매장 알아보는 걸 접고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 5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지금의 레시피가 완성이 됐던 거고요. 자, 이런 것처럼 창업의 과정에서도 정말로 단순하게 그냥 단기간으로 볼 게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동안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상당히 긴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쨌든 실패 확률에 대한 부분도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빵을 만드는 데서 중요한 과정은 바로 굽기의 과정입니다. 자, 이거는 빵에 대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최종적인 단계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앞에 반죽이라든지 발효는 혹시라도 중간에 조금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복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있어요. 전혀 빵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뭐 빵의 식감이라든지 맛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으나 그래도 복구는 가능한데 사실 이 오븐에서 빵을 굽는 거에서 잘못이 되면은 이거는 사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빵을 태우거나 혹은 빵을 덜 익히거나 이거는 그냥 폐기하는 방법 말고는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매우 마지막 과정이지만 정말로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굽기에 견줄 수 있을 만한 창업의 과정은 바로 입지 선정이죠. 자, 최종적인 과정이기도 하고요. 창업에 있어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입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할 텐데요. 내 아이템에 맞고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특성 내지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특성이라든지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고 고려하면 뭐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고 내 상황에 맞고 그리고 나한테 잘 맞는 그런 비용은 그런 점포는 반드시 나오게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창업의 과정과 제가 이 빵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연습해야 될 사람이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크지는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면서 마음속에 나름대로 조금 한 가지 두고 좀 실천을 하려고 애썼던 것 중에 하나가 남들보다 한 번만 더 귀찮은 일을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계적인 명품들이요. 뭐 지금의 어떤 명품의 지위나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좀 매우 소소하고 귀찮지만 그리고 품질에 영향을 줄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런 소소한 귀찮은 것들을 공정화시키고 습관화시킴으로 해서 지금의 명성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뭐 저 끝에 있는 하나의 바느질 한 땀일 수도 있고요. 뭐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버튼일 수도 있겠죠. 자, 이처럼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누구나 소소하고 귀찮게 생각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들, 그것들을 내 삶에 습관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표준 매뉴얼에 넣어준다면 정말로 그거는 더 이상 어떤 귀찮거나 번거로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어마어마한 퀄리티와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빵 과정 속에 담긴 성공 창업 노하우.
시대의 흐름에 맞는 반죽법을 선택하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아이템을 발효하라. 자신에게 맞는 굽기를 분석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빵을 만드는 과정과 또 창업에 있어서의 연결고리를 또 통해서 네. 이렇게 강연을 또 진행을 해주셨어요. 빵에 대한 애정이 충분히 느껴지고요. 지금 식빵이 18가지가 있다고 네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오로지 이 베이커리 빵집에서는 식빵만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식빵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케이크라든지 뭐 이런 부수적인 제품들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어쨌든 주 메뉴는 뭐 여지껏 어떤 식빵의 형태를 보지 못하셨던 네. 그런 좀 독특하고 재밌는 그런 식빵의 형태들이 더 많습니다. 독특하고 재밌는 식빵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 뭐 매출이 꽤 비율이 높은 제품이기도 한데 저희 리얼 초코 식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앞에 이제 떠먹는 리얼 초코 식빵이라고 떠먹는 자가 붙는데 떠먹는 식빵이 네, 있다고요? 떠먹는 식빵입니다. 그거는 이제 초콜릿으로 좀 부드러운 초콜릿으로 코팅을 한 다음에 그걸 조금 조각을 내서 그 사각형의 틀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일반 식빵처럼 뭐 찢어 드시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포크를 따로 드림으로 해서 포크로 이렇게 뭐 저희 표현으로는 조금 우아하게 포크로 떠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예. 그런 식으로 포크로 떠드실 수 있게 만든 식빵입니다. 떠먹는 식빵은 저 네. 살다가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맹점 모집을 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했고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매장은 23곳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어떤 손님들의 입맛을 공략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트렌드까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 대표님만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많은 이야기를 가능하면 들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요즘 워낙 그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나 여러 가지 조금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조건이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또 유심히 또 살펴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네. 동네 빵집이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비결이 있다면 어떤 걸 꼭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빵은 정직하고요. 그래서 좋은 재료를 사용하면 맛있는 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참 오래전 얘기이기는 한데 제가 생크림의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나라 개인 빵집들이 그 한 20년, 15년 정도쯤 전에 미국에서 수입이 되어지는 생크림을 부음처럼 많이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즈음에 우리 지금 누구나 알고 있는 메이저 브랜드는 국내산 생크림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단적으로 비교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지금 개인 빵집들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서. 네네. 뭐 어쨌든 좋은 정직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해서 퀄리티 있는 빵을 만들면 어쨌든 손님은 다시 돌아오게 마련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정직한 재료 뭐 이런 거를 딱 해서라도 어떤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겪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위기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그거는 짧았던 바로 작년 작년이요. 네. 예기치도 않았던 AI. 그게 AI가 빵이랑도 상관이 있나요? 그럼요. 빵에 계란을 많이 쓰잖아요. 아, 당시에 예. 계란을 공급 자체가 안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 한참 그때가 저기 12월 즈음이었었거든요. 네네네. 왜 빵집이나 베이커리들은 12월에 1년 중에 케이크 제일 많이 나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그 계란을 많이 사용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 그게 겹쳐서 뭐 이거는 그 계란이 비싸지는 것도 비싸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전 직원들 혹은 가족들이 마트마다 다니면서 그때는 계란들을 또 두 판 세 판도 안 팔았거든요. 그냥 한 사람당 한 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예.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란을 모아왔던 기억도 있었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방청객분들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께 또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 사업 아이템 선정하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유독 식빵을 대표 아이템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식빵은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가지의 재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바꿔가면서 그 무수히 많은 100여 가지 이상, 200여 가지 이상의 굉장히 많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뭐 지난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100한 20, 30가지 정도의 그 제품군을 지금 아직 출시는 안 된 제품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손님들 입장에서도 조금 덜 지루하고요. 뭔가 조금 저기 매장에 오면 새로운 제품들이 늘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그리고 또 저기 매우 친숙한 아이템이기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식빵은 무엇일까요? 아, 식빵은 제 아내입니다. 저는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아내거든요. 저희 집사람인데 빵도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제 목줄을 쥐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무섭기도 하고요. 집사람이나 아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좀 늘 좀 신경을 써줘야 뭐 예쁨도 받고 사랑도 받겠죠. 저도. 그리고 간혹 가다가 조금 신경을 좀 덜 쓰고 그러면 삐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조금 오븐에 있건 반죽을 하는 과정이건 발효실에 있는 과정이건 늘 신경을 쓰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관찰을 하고 계속 그래줘야 하거든요. 중간에 혹시라도 네. 잠깐 딴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조금 놓쳐버리면은 빵도 또 엉망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가 어쨌든 가맹점을 모집을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가맹점을 좀 많이 늘려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뭐 전국 어디서든지 간에 저희 매장을 좀 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그 퀄리티 있고 맛있는 빵을 어느 분들이나 쉽게 좀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 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열심히 뛰기는 할 겁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한 또 레시피 개발을 하셔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명품 빵집으로 거듭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빵 한 조각은 수많은 실패들이 쌓이고 나서야 최고의 레시피로 만들어지는데요.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도 마찬가지겠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다 보면 성공 창업은 여러분 가까이에 성큼 다가와 있지 않을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된 것도 빠진 얘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먼저 좀 들기는 하네요. 충분히 고민하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셨으면 움직이세요. 그리고 움직이면 뭐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뭐 비용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 굉장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뜻밖의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목표를 향해 도전할 시간.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